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총선 비대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도 이를 두고 집중 공세에 나섰는데요. 한편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로 강대강 대치 속에 전국이 차갑게 얼어붙으며 오늘로 예정됐던 개원식은 연기됐습니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 상황.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태그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자, 문자 무시 논란입니다. 한동훈 후보, 지난 총선 당시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의힘의 총선을 이끌었는데 그 당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당정이 좀 시끄러웠던 그 당시에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논란인데 문자 메시지를 저희가 화면으로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 이런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된 겁니다. CBS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가 됐고요.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1월 중순쯤, 그러니까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라는 의향을 밝혔다라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의 뜻대로 따를 테니 검토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보여드린 이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다시 만든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문자를 받은 건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이 내용으로 언론이 좀 떠들썩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 문자 내용 자체는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예.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1월 달에 TV조선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사께서 사과할 용의가 있다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문자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은 처음이죠. 전체 맥락은 뭐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주요 내용만을 추려서 이렇게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이전에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18일이죠. 1월 18일 이 명품 가방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 이제 용산에서 나온 반응이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반응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오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다음 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19일까지만 하더라도 오늘에서 이제 뒤돌아봤을 때 문자를 19일 날 보냈다고 했는데 18일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19일에도 계속 용산은 불편했다. 이런 반응들이 대다수를 이뤘단 말이죠. 그런데 사과할 용의가 있다.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질 않았다.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재 원내대표 또 비서실장 이렇게 만나서 사퇴하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거부를 했다. 이렇게 일정이 쭉 짜여지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왜 그렇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겠다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안 받아줬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전체 문자 맥락이 사과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사과하기가 곤란하다는 뜻이었다. 전혀 다르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렇게 폭로로 인해서 진실 공방으로 또 이제 리전투구 현상을 벌인다 그러면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멀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또 하나 문제는 왜 이 시점이냐?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역시 이제 한동훈 위원장 역시 의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진실 공방으로 벌어질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타임라인부터 해서 쭉 이제 상황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 내용 좀 접하시고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좀 뜨악하죠. 왜 이게 이 시점에 나왔는가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양쪽에서 설명하는 게 내용도 좀 다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지금 공개된 문자 내용으로만 보면 김건희 여사는 사과할 의향이 있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위원장 측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사과를 한다는 뜻하고는 달랐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은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문자를 보냈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반대 주장을 일단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낸 시기하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공개된 거,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를 하기에는 5차례
같은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위원장이 1월 18일 날 그러니까 1월 7일 날 처음으로 1월 8일 날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이 사과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예. 그 다음에 1월 17일 날 이른바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다음 날 그때부터 사실은 국민 눈높이라든가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연이어 얘기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한 위원장 쪽에서는 1월 19일 날 받았다는 사실만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하기로는 그 전후로 해서 5차례나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전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이 지금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결국 결정적으로 서로 간의 마음이 틀어진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두 사람은 굉장히 오래된 관계고 서로 간에 카톡도 뭐 수백 회를 주고받을 정도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지금 말하는 두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예,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챙겨줄 정도로 여러 가지 것들로 사적으로 챙겨줄 정도로 아주 친분이 있는 관계였는데 한 위원장이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아무리 임명됐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내가 이런 뜻이 있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다고 문자를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뭐 상담에 응하든 아니면 개인적인 톡을 나누든 간에 사적인 얘기든 공적인 얘기든 얘기할 수 있었을 거고 예. 좀 더 뭐 그 무게감 있게 받아들인다면은 공적인 얘기를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한 위원장은 당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공적인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고 공적인 것은 정무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실하고 소통했다고 하는데 왜 그럼 애써 그 문자를 무시했을까? 이런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근데 네. 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통령실에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실 주변에서 그 대통령실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전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대권 욕심이 이미 있었던 상황이었고 총선 과정에서도 뭔가 당의 굳은 일, 그러니까 자신과 관련해서 뒷말이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총선 선거 운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종석 호주 대사 예. 임명 문태 그때도 귀국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실의 뜻하고는 다르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의정 갈등 얘기 나왔을 때 그때도 의사들을 만나러 갔을 때도 대통령실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장해찬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할 때도 대통령실하고는 전혀 다른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고 뭔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자기가 다른 어떤 차별화하거나 대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 예. 자신과 관련해서 불편한 일을 피하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총선 책임론하고 연결되는 문제로 예, 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문자 무응답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윤한 불화설을 키우면서 각자 예의가 아니다, 경험 부족에 따른 오판이다. 이런 신뢰관계를 어떻게 당대표를 수행하나 이렇게 일제히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후보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상황은 3대 1이죠. 예. 3대 1로 이제 세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형국이고 한 후보는 이제 수세에 몰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문자 파동이 딱 터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들 하시는 것이 제2 연판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전당대회에 왜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하는 것이며 명품백.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명품백 같은 건 사실 좀 거북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왜 소환을 해서 전당대회에 끼어들이느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 유리한 용어들이지 않습니까? 용어 자체가 뭐 배신의 정치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이런 용어 자체가 다 우리의 용어가 아니고
반대편이 민주당의 용어인데 왜 이런 전당대회에서 이런 용어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이슈를 가지고 경쟁을 벌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상당히 당내에서도 당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실 공방에 갈 수밖에 없을 테고 그렇죠.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폭로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사람들이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뭐 앞으로 전개되는 모습들을 예. 오래 섞인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예. 앞서서 1대3 구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세 후보의 반응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새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자신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원희룡 후보가 제일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좀 뭐랄까 대통령을 배신한 후보다, 배신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총선 패배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게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백서 만드는 데 있어서 책임론이 한동안 나왔다가 좀 예. 잠복을 했는데 결국은 이번 총선도 한동훈 후보가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다가 선거를 망친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하고 지금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공세들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여기에다가 만약에 당대표가 될 경우에 한동훈 후보가 제일 먼저 일성으로 얘기한 게 출마 선언을 하면서 최상병 특검법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입장을 사실은 취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대통령실에서는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수정하더라도 안 받겠다. 이런 입장이 대통령실의 사실상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검법에 일부 수정을 하면서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될 경우엔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대표 이후에 오히려 더 당내 분란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른 후보들은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럼 지금 당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게 문제인데 당원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고 이럴 때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는 게 결국은 보수 정치를 위해서 더 올바른 방향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고 지난 전당대회 재연이 될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선 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혁신을 해야 되는데 또 윤심 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비판은 피하기 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좀 우려 섞이는 시각을 주셨는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목적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태나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 개입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직접적으로 좀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전에 어대한이라는 얘기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 한 3주도 안 남은 이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글쎄 이게 어느 후보에게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 지금 이 상황이 예. 그런 점이 이제 따져볼 만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원들이 지금 80%가 좌우하는 것이고 예. 일반 여론조사 20%인데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문자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책임론 부분에 있어서 예.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총선 지휘하면서 책임론을 책임론 부분의 상당수가 이 명품 파동이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받지 않았냐 사과를 했다면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해석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나간 일을 가지고 또 개입을 해서 전당대회 개입을 해서 가장 지금 여론이 높은 후보를 또 끌어안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단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판단이 어려워지는 그런 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냐 아직까지는 판단이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더 공격적인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예. 이게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전당대회가
왜 이번 전당대회가 왜 있었던 것입니까? 총선에 대표했기 때문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성, 성찰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전당대회가 되고 있어서 이게 좀 한번 좀 고민을 당내에서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결과 그러니까 당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을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7월 23일 전당대회 당일이 될 겁니다. 그날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선거인단 규모 역대 최대네요. 84만 명 됐고 국민의힘에 지금 영남권에 40% 있다, 수도권 37% 있다. 이건 권역별로 좀 살펴봤고 일반 여론조사 비율은 이것도 좀 얘기 많이 나왔었지만 8대2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7월 23일 그날에 뭐 변수는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예측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황, 이 시점으로만 본다면 어대안은 깨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당원들 구도로 보면 영남이 40%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37%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영남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굳이 조사한 걸 보면 국민의힘 당원들만 따로 떼가지고 조사한 것들을 보면 과반 이상이나 과반 근접한 지지를 혼자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영남을 따로 떼가지고 조사한 것들을 보면 TK나 PK에서 압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그러면은 과연 당원들은 선택할 수 있겠지만 지역 정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역 정서에서 한동훈 후보가 압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한번 더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한동훈 후보가 일정하게 대통령하고 차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상비 특검법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밖에 비춰지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변화하길 바라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정권이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이 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떤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수도권에서부터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도권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겠다. 오히려 흔들리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울산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 전통적인 지지층들인데 BK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상당히 한동훈 비대 후보 쪽으로 많이 지지하는 이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의외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정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우리 당을 지켜오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당이 달라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지지 의사를 많이 보였는데 오늘 문자 파동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건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를 가장 우려를 하는 것이 이제 당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다음 이제 여론조사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문자 파동이 조금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의 당원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도 고민, 안 돼도 고민인 거잖아요. 되면 대통령하고 갈등이 생길까-봐.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오히려 더 야권의 의도에 말릴 것 같아서 걱정되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선거를 치르면은 당은 분열될 거라고 하는 거. 이 양쪽으로 지금 고민을 갖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름을 좀 확 버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은 이건 좀 직관적인 거지만 당원들이 바라볼 때는 대통령은 뭔가 하려고 했으나 한 위원장이 그걸 안 받아줬네.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가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의사를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차례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제 그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 때문에 저렇게 했던 거 아니야? 굉장히 비정하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시너지가 났을 때 다음 주쯤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러니까 23일 날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경우에는 이런 인식이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에 한 전 위원장이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문자 논란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 태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태그, 특검법 통과 후폭풍입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산되면서 여야가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고요. 또 민주당은 여당이 국회 개원식을 파토냈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여야 대치, 출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출구가 잘 안 보입니다, 사실. 예. 이 대정부 질문 과정을 보셨겠습니다만 대정부 예. 질문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처음 들어온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민심을 대변해야 되는 것이죠. 대표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국무위원들 앞에다 두고 민생과 관련한 부분들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의 생각은 민생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민생은 전혀 없었던 것이고 대정부 질문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것이고 최상병 특검법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데만 집중을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우원식 의장님께서도 예. 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발언을 막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이 여당 소수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힘이 약한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거라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그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 와중에 원식 위원장께서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마이크를 끊으라 그랬단 말입니다. 마이크를 끄라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것은 원식 국회의장께서 너무 하신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민주당 당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 지금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뭐 최민희 의원, 뭐 박찬대 의원 상임위 진행하는 거 우리 너무나 정말 이 실망스럽게 보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께서도 지금 그걸 배워가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 국회를 좀 중간적인 입장에서 좀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봤을 때는 전혀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지금 국회에 들어갈 이유를 찾지는 못하는 그 정도예요. 이 상임위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본회의 가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개원식이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예, 하다 예. 그러면은 언제 지금 합의점을 찾아가서 개원할지를 모르는 그런 판입니다. 지금. 예, 평론가님 의견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국민의힘 의견을 안 들어줘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게 국민의힘 의견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상병 이거 진상조사 하지 말자는 얘기가 국민의힘 의견인지 아닌지 저는 대통령한테 책임이 돌아갈까 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 아닐까. 일부러 국회를 파행으로 만드는 것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야권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은 저런 방식으로밖에 처리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억을 떠올리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2월 달까지만 해도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의 잡음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수도권도 민주당이 한 절반 정도 의석 내줄 거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딴 데 없이 3월 4일 날 그 좋은 분위기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권에서 특히 대통령실에서 그 최상병 문제를 오히려 쟁점화시켰어요. 쟁점화시키고 그게 선거 국면 내내 공직선거운동 기간 내내 지배했던 하나의 어떤 이슈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야당한테 의석을 몰아줬어요. 그럼 야당 입장에서 아니 최상병 특검법 통과시켜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풀어주라고 하는 게 이번 선거의 민의다라고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병 일주기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21대 마지막으로 또 통과시켰던 법이기도 예. 하고요.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권에서 보이는 태도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수정할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의 태도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타협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예. 수정하자고 하는데 논의하자고 하는데 야당이 응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 지금 보십시오. 특검 통과됐죠. 지금 어차피 대통령께서 제2요건 발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20일 정도까지 시한이란 말이죠. 민주당에서
일주기인 17일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그 어차피 안 되는 19일. 것이에요. 19일. 예, 예. 근데 20일까지 막바지에 가서 대통령이 제2요건을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왔다 하더라도 8표가 채워지느냐? 예.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진짜 사고 규명을 하고 의혹을 풀려고 그러면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오로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파행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조금 다른 상대방의 얘기를 좀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예.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오로지 자기 예, 주장만 무슨- 반복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의회 민주주의를 알겠습니다. 파괴하는 것이죠. 아니, 특검 추천권을 그러면은 뭐 대한변협도 아니고 그럼 대법원장한테 주면 받을 겁니까? 그런 그래도 부분을 안 그러니까 받을 건데요. 논의를 해야 되죠. 대법원장을 줄 것인지. 아니요, 대통령실에서- 변협의 4명, 지난번 어떻게 변협 4명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논의를 어떻게 하는 해도 것이 대통령실에서 좋은 거 안 아니겠습니까? 받겠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난번 어제 이태원 얘기를 특별법도 했던데요. 그렇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되는 것인데 오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되겠다. 민주당이 원하는 특검을 해야겠다. 특검을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진상규명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절차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제2요구권을 발동할 것으로 지배적인 의견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민주당은 재표결을 빠르게 하려고 할 것이고 재표결을 했을 때 지난 20일 때 마지막에도 일어났었던 일인데 이번에는 그 3분의 2라는 게 당시보다 훨씬 적어지는 8석. 뭐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조금 주시기는 하셨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보시는데 네. 김사업 변호사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어려울 거라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22대 국회 아직 개원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22대 국회 첫 시작하는데 근데 곧바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여당 의원들이 한다? 좀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한 명만 명시적으로 지금 이탈표가 나온 상황이고요. 나머지 7표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이탈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재표결에 들어갈 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난 다음에 재표결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관한 부분인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돌아오는 시점이 한 7월 19일이나 20일쯤 해가지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잡고 재표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국민의힘이 7월 23일 날 전당대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새로운 당대표하고 최상민 특검법 문제 어떻게 할지를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표결에 들어갔을 경우에 거부권의 그 재표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대통령실에서 완강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원래 경로는 했다고는 얘기하면서도 이제는 경로도 없다고 얘기하는 단계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다 마찬가지로 좀 똑같이 김태호 안보실 1차장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고도 하지 않았고 경로도 하지 않았다면서요.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다시 도돌이표처럼 돌아간 상황인데 특검법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의 분열을 우려해서라도 아마 더 완강하게 특검법을 막는 일이 벌어질 건데 새로운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균열의 예, 조짐이 어떻게 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특검 사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가게 예. 되면은 이제 사실 공수처 수사도 거의 마무리돼서 발표를 할 시점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경찰 수사는 거의 다 마무리돼서 이제 발표를 다음 주로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특검 안 해서는 안 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좀 제대로 된 예. 법안을 만들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